네, 아이언 레이디, 철의 여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성공회대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정치에 입문한 지 33년 차의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정치인으로 어떤 입지를 쌓아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좀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던 게 일본에서 140년간 이제 헌정이 실시된 이후로 처음으로 첫 여성 총리가 나왔습니다. 네. 104대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리천정을 깼다고 말할 수 있고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경력은 풍부합니다. 지금 30년이 넘는 경력이고 당선 10회니까요. 뭐 언제 총리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93년에 이제 무소속으로 됐다가 그리고 나서는 3년 뒤에는 이제 본인의 좀 정체성을 보수 쪽으로 하면서 96년부터 자민당에 이제 입당해가지고 이후로 이제 아베 총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그 포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대신인데 총무대신을 한 4년 가까이 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아주 대신 자리입니다. 네. 우리로 한다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이죠. 정도 네.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안보 대신했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산업성, 우리 같으면 이제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데 부대신, 차관급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 역정이라든지 캐리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정책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총리에 올랐군요. 그런데 그 일본의 이 정치가들은 우리는 좀 익숙치가 않는데요. 보통 그 부모의 지역구를 세습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고노다로나 기시다 후미오 모두 국회의원의 아들, 손자고 또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도 총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배경이 남다르죠. 예,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민당 의원은 금수저가 많은데 네. 아베 총리 같은 건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일단 좀 말은 좀 실례지만 흑수저에 가깝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는 지금 한 4할 정도, 40% 정도 가까이가 되게 이제 이런 정치 세습 명문가 집안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베도 마찬가지고 기시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시바도 다 정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지금 다카이치는 상당히 이제 그 코베 대학에 다녔는데 이 게이오하고 와세다라는 일본 사립 명문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그 국립대학에 할 수 없이 갈 예정이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가는 도중에 이 나라에서 코베까지 굉장히 멉니다. 6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이게 절대 용돈을 안 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6시간 동안을 통학을 하면서도 전부 다 아르바이트로 자기가 생활비를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용돈을 버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걸 잘 이겨내고 특히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 자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총리까지 여자가 올랐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조금 소환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이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또 피아노도 했고 드럼도 쳤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 여대생이 어떻게 해서 이 정치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됐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쓰다 정경숙인데요. 마쓰시다라는 이제 그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정도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이제 파나소닉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1979년에 마쓰다 고노스키라는 이분은 거의 초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근데 그 이분이 이제 그 대기업을 만든 다음에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갈 정치 리더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사지를 털어가지고 만든 것이 마쓰다 정경숙이거든요. 네. 일종의 정치 배출 아카데미 같은 아카데미 거죠. 같은 네. 아주 그 말하자면 프랑스의 이제 파리에 있는 이제 그런 고등 그 사범 대학원 같은 아주 정치 리더 최고 엘리트 양성소입니다. 그걸 사지를 털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뭐 이제 노벨상 수상자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전문가나 연구자들을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서 강연을 받기도 하고 아침에는 이제 또 조깅이라든지 몸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나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런 비서관 생활도 하고 하는 굉장히 어떤 총체적인 최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마쓰다 고노스케 이제 회장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일본 경제가 잘 나가지만 그때가 이제 80년대 중반이니까 일본이 절정기에 있던 때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이 아주 장기적인 침체로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내가 이제 일본의 정치가에 투신해가지고 일본이 정치 경제가 또다시 이렇게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본인이 나가가지고 어떤 정치 리더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어떤 영감을 강하게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본인은 이제 마시다 정경수 5기인데 1, 2, 3, 4기가 나가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지방 의원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나가가지고 정치 리더가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게 그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이고 본인도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도 그렇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거고 지금 나가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정치에 입문하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를 향한 의지와 또 이 마스시타 정경숙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맞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 졸업한 뒤에 TV 아사히의 이제 시사 방송 패널로 활약을 좀 하고요. 그리고 1993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죠. 그때 당시에는 여성 정치인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32살의 나이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게 가능했던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자민당 중의원 의원 중에서 여성 비율은 16%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도 소수파고 당시만 해도 1980년대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가가 아니다. 정치가도 극히 적었고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강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은 있었지만 일단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연구관 그런 그 조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귀국한 다음에 미국 정치 해설자로 자주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하. 잘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아주 정확하고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하는 그런 중요한 패널이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명도가 알려져 있었고 네. 나라현 자체는 이제 본인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본인이 나고 자란 것이고 그다음에 가까운 또 코베 대학을 나와서 정치가로서 이제 이렇게 투신하게 된 그런 계기는 충분히 있었고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생활 같은 걸 겪으면서 미국의 이런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가로서의 어떤 소양 같은 것을 많이 기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무소속으로 시작한 다카이치 사나의 정치 인생이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일본 첫 여성 총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10월 25일이었나요? 미국과의 당선 축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가 당신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다카이치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인연이 상당히 깊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제 당선 동기입니다. 네. 93년에 당선됐는데 그때는 무소속이었지만 이제 아베는 자민당이었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아베 총리 지금 저 다카이치 총리가 저기 당선 동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아베는 이 다카이치 총리보다 나이가 7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2, 3년 뒤에는 파벌을 이렇게 당을 한두 번 옮겼는데 나중에 자민당의 이 아베 전 총리하고 가까워지고 나서는 굉장히 좀 우경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역사나 영토 문제에서 중국이나 한국을 도발하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고 네.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우리로서는 좀 수용하기 힘든 그런 인식도 많이 이제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아베 총리하고 굉장히 잘 맞았고 아베 총리가 상당히 이제 이 다카이치 사내를 키워준 게 있어요. 그래서 주요 포스트는 대부분 아베 내각 때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하고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치적인 성장하고는 겹칩니다. 그래서 여자 아베라는 별명도 생겼군요. 맞습니다. 본인이 네. 아베 후기자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옆 주위에서도 전부 다 여자 아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생각도 네. 그렇고 정치적인 사상이나 신조라든지 행동 같은 것이 사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수저냐 흑수저냐 하면 그런 부분은 네. 대국적으로 아주 많이 다르지만 그걸 제외하면 상당히 이 정치적인 행보 같은 게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아베라고 불렸던 이 다카이치 서슴없는 어떤 강경 발언들로 여러 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말들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당시의 협약 즉 한일 병합에 따른 반성과 사죄를 현재 일본 정부가 하는 건 오만한 발상이다.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일본군의 매춘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자료는 없다. 또 위안부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여성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공창제도 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조선인도 당시에는 같은 일본 국민으로서 징용된 것이다. 또는
우리가 참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나오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는 우리나라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카이치 총리가 그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살펴봤습니다. 발언이 상당히 센데요. 뭐 드럼을 치고 오토바이를 타더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이렇게 어떤 그 강경한 그 우파 정치인이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90년대 중반에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고노다마 문제 가지고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침략 전쟁에 관한 문제가 일본 사회에 굉장히 좀 확산이 되면서 네. 당시 일본 언론이나 아사히신문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이건 정말 조선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했다. 그래서 사죄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을 됐는데 아베하고 그다음 일본 회의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강경 우파들하고 여기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도 추가되면서 이 전체적인 일본의 전후 반성 흐름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일본인의 정체성 또는 우경화를 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우파들이 굉장히 형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적극적으로 아베 파벌에 동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는 약간 좀 리버럴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면서 강경 우파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1년에 3번 있거든요. 네. 거의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니 그 A급 전범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합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신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참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도 미국에 있는 알링턴 묘지라든지 또는 오스트리아 국립묘지 가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시설이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말하자면 1937년부터 45년까지의 중국 침략, 조선 식민 통치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거기에 14명의 전범급, A급 전범들이 총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참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항복을 한 거고 그리고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도쿄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일본은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피해자가 그 고백이 있었고 이걸 두고 한일 간에 굉장히 큰 논쟁으로 번지면서 유엔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국, 일본, 북한까지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전부 다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노다마에서도 피해자들 뭐 수십 명을 다 면담할 경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유엔에서 이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유엔에 있는 맥도걸 보고서라든지 고노다마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들을 전부 다 거꾸로 뒤집으면서 말하자면 우파적인 발언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한일 관계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도 약간 어떤 유연성은 정책인 유연성은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총리가 되자마자 야스쿠니 참배는 이제 그건 적절히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정치 후보생으로서의 다카이치는 마쓰시다 정경수이 길러냈다면 우파 정치인으로서의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 정파가 맞습니다. 키워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의외인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에 여성들의 혼전 성 유지 허용,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남편 성을 쓰지 않고 자기 성을 쓸 수 있는 이 법안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성으로 무조건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성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황의 여성 승계 이것도 반대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성의 권리 강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 내지는 그 대척점에 서 있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본인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노선을 취해 왔나요? 그것은 이제 다카이치 스탄의 어떤 좀 좋게 말하면 리얼리즘, 네.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영합하는 거, 퍼퓰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 우파, 자민당의 보수의 우파라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이 천황이 되는 걸 반대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그
어떤 민법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호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정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선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총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이 영합이었다. 네. 또 영합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민당 당원들이 지지하고 본인이 몸도 마음도 거기에 맞춰온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강경 발언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기 남편 야마모토 다쿠라는 역시 이제 당선 8회 일본 정치 자민당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쪽으로 해서 성을 가지자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다카이치 이겼기 때문에 다카이치라는 성을 유지를 했고 네. 그 남편도 이제 다카이치로 옮겼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는 또 가족이 없습니다. 재혼을 한 남자랑 결혼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다카이치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그건 전통적인 일본의 민법 체계 그런 호주제를 건드는 것은 아니다. 네. 그걸 이제 혼란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개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의 성을 따르기로 한다. 참 재밌는 네,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대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된 남편 야마모토 다쿠 이분도 이 중의원 의원이었는데요. 한 남자와 어떤 결혼과 이혼, 또다시 재혼. 근데 이혼의 이유가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이제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하고 그다음에 아베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시바와 아베는 정말로 대극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시바는 상당히 이제 양심 세력이고 야스쿠니도 안 가고 한국이 그걸 용서할 때까지 계속 사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친한파라고 했죠. 친한파죠. 네. 그런데 이제 아베는 완전 정반대죠. 네. 극우에 가깝고 사상도.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는 당연히 차기 총재 선거에서 아베를 추천한 거고 지지한 거고 자기 남편은 이제 이시바를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아하. 완전히 갈등이 생겨가지고 네. 두 번 다시 이야기를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혼을 일단 하고 나서 다시 한 4년 뒤에 재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인데 지금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계속 총리가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전에도 뭐 쓰러진 지가 좀 됐습니다만은 계속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데려온 애들이 셋 있는데 그 셋을 전부 다 입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가족으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애들을 또 잘 키운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다카이치가 굉장히 뭐 어떤 아이언 뭐 우먼 해가지고 철의 이렇게 대처 같은 이제 철의 여인 같은 이미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네. 내용을 쳐다보면 좀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있다. 순애보적인 그런 면모가 또 맞습니다. 있네요. 그런 점을 제가 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강경한 우파적 성향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일본 국민들의 어떤 정서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강경 우파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 예를 들면 지금 참정당 같은 경우는 극우 정당이거든요. 네. 외국인 단속해야 된다 또는 일본 헌법 개정해야 된다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서 얻은 게 지금 3위입니다. 입헌민주당을 제1야당을 제치고 세 번째로 얻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비례구에서 표를 많이 얻었고 자민당에서도 그동안 사실 이제 기시다라든지 이시바 같은 경우는 기시다는 30년 만에 나온 일본에서 가장 리버럴한 자민당 내에서 가장 리버럴한 파벌의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30년 만에 그 총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반 아베 노선이었거든요. 그런 자민당 내에서 리버럴 세력들이 해봤더니 결국은 물가 대책도 못했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 문제도 해결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자민당 지지파들이 빠져나가고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노선이 선명하고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보수 여자압의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바뀌어온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지금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더욱더 치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극적인 연합을 통해서 총리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요소야대입니다. 지금
자민당하고 일본 유신회가 합당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의석이 한 3석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중의원하고 참의원이 있어가지고 예산하고 법안은 무조건 과반수를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외부에서 그런 그 참정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을 또 가져와가지고 연립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체 내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이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는 이제 물가 대책. 지금 매년 한 3%씩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 OECD 주요 국가 가운데서 일본이 제일 낮습니다. 하하. 미국의 절반도 안 되고 한국보다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경제 성장 전략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생활이 더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말만 나오고 지금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위에 관해서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든다. 아니면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재원이 문제예요. 네. 그럼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게 삐끗할 경우는 정말로 이제 절벽에 그렇죠. 다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일단은 이제 물러나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버틸 수 있을까? 1년 이내에 나가지 않을까? 아웃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75% 육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지금 분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본 국민 일단은 맡겨보자. 일단은 여러 가지 물가 대책이라든지 일본의 또는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대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좀 맡기고 나서 그다음에 좀 지켜보자. 이런 지금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총리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 이런 얘기했고 또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음식도 좋아하고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했죠. 어쨌든 지금까지 야스쿠니 참배를 해왔던 강경 우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요? 좀 약간 걱정은 되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한국은 이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 미중 갈등 속에서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지금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동병상련이고 또 굉장히 뭐 이렇게 이런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일본이기 때문에요. 한일 협력, 한밀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이 체제는 갈 겁니다. 그리고 일본 측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흔들면 일본 내에서 국내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일본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원칙에서 한일 양국이 상대방을 대하면 저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일 관계에 발전이 있는 방향으로 총리로서의 새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